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서 나왔나요? 아, 나왔어요. 나왔구나. 이 방문각 기본서 다 받으셨어요? 좋아요. 방문각 출판사가 많아요. 에듀윌, 메가랜드, 방문각, 기타 다른 출판사도 많은데 제가 여러 출판사 책을 봐봤는데 방문각 교재가 제일 좋아요. 진짜예요.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에듀윌, 메가 걔들보다 더 좋아요. 잘 만들었어. 편제도 좋고 내용도 좋아요. 편제도 좋고. 기본서는 자료는 앞으로 공부하실 때 1년 동안 자료 욕심 내지 마세요. 독이에요, 독. 기본서 딱 하나. 나중에 저한테 나올 요약집. 요약집은 아마 5월부터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4월까지는 기본서를 볼 건데 뭐 프린트물 여기서 없고 저기서 없고 인터넷에서 그런 거 하지 마요. 전과목 독이에요, 독.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기본서에 다 있어요. 기본서에 있는 걸 내용을 잘 표시하면 돼요. 그것만 내 걸로 만들면 되고요. 누가 이 자료 좋다더라, 누가 이 자료 좋다, 그런 사람 다 떨어져요. 공부는 늘리는 게 아니에요. 자료는 딱 내 거 자료 딱 하나, 그거 가지고 1년 가면 충분해요. 충분. 그러니까 절대 자료 욕심 내지 않습니다. 독이에요, 독. 좋은 자료예요, 기본서. 그 다음에 5월에 나올 제 핵심 요약서는 더 좋아요. 그것만 하면 돼요, 이제 5월부터는. 근데 그걸 읽기 위해서 지금 기본서를 읽어야 돼요. 그걸 읽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 앞주에 민법에 체계했죠? 체계했어요. 그럼 오늘 물권과 채권 거기 하나요? 그죠? 자, 우리가 이 앞주에 OT하고 전반적인 민법, 총칙, 물권, 계약법 체계를 봤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내용으로 가요. 민법. 맨 처음에 민법 총칙을 배우고 두 번째가 물권법을 배우고 세 번째가 채권법을 배웁니다. 채권법 중 계약법 파트를 우리가 시험을 보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물권하고 채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데 계속 물권하고 채권, 아주 중요한 권리죠. 물권하고 채권을 재산권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재산은 재물재자 해가지고 돈에 관한 권리예요. 돈. 물권하고 채권은 돈에 관한 권리예요. 돈. 재산에 관한 권리. 물권, 채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워야 될 이 물권하고 채권이 뭔지 오늘은 그 물권 채권의 기본 개념을 배울 거예요. 성질하고. 앞으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이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항상 매매계약을 예로 듭니다. 갑이 자기 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팔죠. 매매는 계약입니다. 매매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목적물이 있어야 되고요. 아파트 대금이 결정돼야 돼요. 5억 을에게 팔죠. 을은 매수인, 얘는 매도인. 그러면 이 매매계약을 둘이 한 것은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행동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행동에 나서요. 그러면 갑과 을은 무슨 의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느냐? 을은 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어서 계약한 거고요. 얘는 자기 아파트를 팔고 이 돈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유예요. 그러면 매매계약을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냐면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반대급부로 소유권 받는 대신 돈 줘야죠.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또 효력이 생긴다. 그렇게 민법이 정해요. 외워야 돼요. 매매계약은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약정은 약속이에요. 그러면 얘는 재산권 대표 물권 중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넘겨주고, 얘는 대금을 지급할 것을 서로 약속합니다. 당장 넘기고 당장 돈 주고가 아니에요. 앞으로 준다고. 앞으로 넘겨줄게요. 앞으로 줄게요. 이전할 것을 서로 약속하면 매매계약은 바로 성립해요. 자, 그러면 매매계약을 통해서 을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아파트의 소유권인데, 계약하고 돈 다 줬어요. 1년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법이 너 계약이라는 걸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만으로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반드시 네 앞으로 등기해라 라고 법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렇게 정해버려요. 따라서 얘는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 소유권이 자기에게 넘어왔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해야만 해요. 그래야 비로소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아직 등기하기 전이라면 얘는 무슨 권리를 취득하느냐? 계약을 했으니까 뭔가 얻긴 할 거예요. 일단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은 못 얻고, 소유권을 주세요. 갑, 나에게 소유권 넘겨주세요 라는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채권을 얘는 취득해요. 그러면 채권이 어느 한 놈한테 있으면 반대쪽에는 반드시 채무가 있어요. 매도인은 당연히 지 아파트 소유권을 팔았으니까 을에게 넘겨줄 채무가 발생해요. 이와 같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처음 발생하는 것은 바로 소유권이 아니라 일단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주세요 할 수 있는 채권이에요. 채권은 상대방 누군가에게 주세요, 주세요. 나에게 뭔가를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런 권리를 채권이라고 해요. 채권 반대쪽에는 반드시 채무가 나와요. 그래서 매수인이 당장 얻는 권리는 소유권 주세요 라는 채권, 반대쪽에 채무가 발생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소유권 주세요 라는 채권이라는 법률 용어가 처음 나왔죠. 채권이 뭐냐? 빚채자예요. 빚채, 빚받을 권리예요. 사람이, 채권자가 다른 특정 사람에 대해서, 채권의 개념이에요. 어떤 일정한 행동을, 법에서는 행위라고 해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이에요.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뭔가를 해주세요, 주세요. 소유권 넘겨주세요. 돈 빌려주고 돈 갚으세요. 여러분들은 학원에 등록했으니까 학원에 강의 열어주세요. 해주세요, 주세요. 이게 채권이에요. 빚받을 권리. 즉 채권은 사람 대 사람 사이의 문제예요. 사람 대 사람. 사람이, 채권자가 자기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게 채권이에요. 반드시 반대쪽에 채무가 있어요. 이 채권, 채무. 그러면 소유권 측면에서는 을이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인데, 이 매매계약은 특성이 있어요. 대금 측면에서 을은 5억을 줘야 돼요. 줘야 된다. 채무예요. 소유권이 아닌 다른 측면인 대금 측면에서는 바뀌어버려요.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해요. 을은. 얘는 채무가 있으면 반대쪽에는 채권이 있겠죠. 대금 측면에서는 돈 주세요, 5억 주세요, 5억 주세요 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소유권 측면에서는 채권자가 되지만 대금 측면에서는 채무자가 되고, 매도인 갑은 소유권 측면에서는 줘야 될 채무자지만 대금 측면에서는 주세요, 돈 주세요 할 수 있는 채권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채권, 채무, 한 사람에게 채권, 채무.
일방적으로 나는 채권자 너는 채무자 이 관계가 아니에요. 매매계약은. 소유권 측면이냐 대금 측면이냐에 따라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도 되는 거예요. 우리 법은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재산권 대표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넘겨준 것을 약속하고 대금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그럼 우리 법은 갑이나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 채무 중 어느 쪽으로 규정을 해놨느냐 이쪽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소유권 줄 것을 약정하고 대금 줄 것을 약정하고 법 규정은 이 채권 쪽이 아닌 채무 쪽으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매매계약을 쌍무 계약이라고 해요. 우리 이 앞에 계약법 체계할 때 쌍무계약이 효력이 있죠. 법이 채무 측면에서 규정을 해놔서 쌍무계약, 쌍방 당사자에게 채무가 있다 해서 쌍무계약이에요. 만약에 우리 법이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이 아닌 돈 주세요, 소유권 주세요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면 반대로 규정했다면 우리는 쌍권 계약이라고 지금 배우고 있을 거예요. 쌍권 계약이란 말이 나와버렸어. 하지만 우리 법은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채무 중심으로 규정을 해놔서 우리가 쌍무계약 이 말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 계약법 강론에서 배울 계약이 매매, 교환, 임대차인데 이 세 개 모두 다 쌍무계약이에요. 재산권 주고 애워요.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임대차는 사용수익계하고 차임 월세 주고 준다는 얘기는 채무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쌍무계약.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쌍무계약에 속해요. 우리 시험 보면은 다 쌍무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채권 개념 배우니까 채권은 사람 특정인이 반대쪽 특정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주세요 이렇게 가볍게 주세요 이러면 끝이에요. 애울 필요가 없어요.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저는 설명을 했지만 절대 애우지 마세요. 그냥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뭔가를 해주세요 라는 권리가 채권이구나 이렇게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돼요.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거 이해를 위한 그냥 그렇군 주세요 사람 대 사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게 채권. 그러면 채권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요구한다는 말에서 얘는 요구 다른 말 청구권이라고 해요. 채권의 성질 봐요. 어디를 보느냐 넘겨봐요. 3번으로 바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가 없죠. 자 다음 페이지 박스 법조문이 있죠. 법조문 박스에 그 밑에 큰 3점 물권과 채권의 특질이 있죠. 거기 하는 거예요. 오른쪽 채권의 특질. 자 청구권 그 파트예요. 찾았죠? 오른쪽에 양가로 2번에 채권의 특질이 있죠. 거기요 거기. 그래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채권은 청구권이라고 해요. 지금 페이지가 없어서 조금 힘들어. 교재가 없으세요? 교재? 교재 빨리 받아야 돼. 교재 있어야 돼. 입문 단계에서는. 그래서 요구, 청구 같은 말이에요. 요구, 청구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은 그 첫 번째 성질이 청구권이라고 그러고 그다음 채권은 반드시 자기 채무자에 대해서만 뭔가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갑에게만 소유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을이 은행이에요. 은행이 1억을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대출 계약 하잖아요. 대출 계약,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몰라도 되고 돈을 빌려준 은행은 당연히 나중에 돈 주세요. 돈 갚아요. 할 수 있는 채권자. 얘는 채무자죠. 나중에 1년 뒤에 갚기로 했으면 1년 뒤에 1억을 갚아야 될 대출금에 대한 채무자예요. 자, 1년 뒤 변제기 됐습니다. 변제기라고 해요. 돈 갚을 시기가 됐습니다. 1억을 갚아야 되는데 얘가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은행은 당연히 얘한테
너 왜 돈 안 갚니? 돈 갚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채권이에요. 안 갚아요. 안 갚아요. 돈 없대요. 배째래요. 재산도 없어요.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보통 개인 거래할 때 저당권 같은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은행이나 저당권 취지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냥 돈 빌려줘 믿고 사람들은 정에 약해서 담보를 받지 않아요. 은행 같은 애들이나 받죠. 얘도 안 받았다고 해봐요. 얘가 배째라고 합니다. 갑에 부인이 있어요. 부인은 돈이 아주 많네요. 재산도 많고 돈도 많고 얘는 거지인데 부인은 부자예요. 은행이 부인한테 부인 당신 남편이 돈 안 갚습니다. 당신이 갚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부인한테 그러면 당신이 대신 갚으세요. 할 수 없다야.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절대 못해. 절대 못해요. 자, 이게 채권의 특질이에요. 채권은 반드시 자기 채무자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어요. 부인이 대출 계약에 사인한 거 아니죠? 채무자 아니에요. 채무자 아니에요. 부인은 은행하고 계약서를 쓴 사실이 없어요. 이 사람이 돈 빌렸지. 자기 남편이 돈 빌린 거지 자기가 빌린 거 아니에요. 부부는 남이에요. 일심동체 아니에요. 법에서는. 완전히 별개예요. 별개의 사람이에요. 일심동체 아니에요. 완전 남이에요. 이걸 제3자라고 해요.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에 해당돼요. 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은 돈 빌린 대출 계약을 맺은 사람은 갑과 을이에요. 얘들을 계약의 당사자라고 해요. 앞으로 계속 나와요. 갑과 을이 계약의 당사자. 이 계약은 돈 빌린 계약이에요. 계약 당사자 아닌 사람을 제3자라고 해요. 앞으로 무수하게 나올 말이 제3자예요. 민법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 그렇게 인식하면 돼요. 그래서 3자는 병이라고 해요. 갑을이 계약은 두 사람이 맺잖아요. 따라서 갑을이 당사자, 병부터가 3자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채무자 아닌 제3자 부인에 대해서는 절대 돈 갚으라 채권 행사할 수가 없어. 이게 채권의 가장 큰 특질이에요. 무슨 얘기냐? 채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채권자, 채무자 두 사람 사이에서만 관계된 상대적 관계라고 해요. 상대적 효력. 그래서 채권의 특질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 청구권보다. 상대권이에요. 상대권. 이런 걸 상대적 효력이 있다 해서 채권은 권리죠. 상대적 효력이 있는 상대권이라고 해요. 자, 상대권이란 말을 외우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대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걸 상대라고 해요. 우리 법률 용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은 반드시 이걸 외워요. 채권은 자기 채무자에 대해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지 채무자, 지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절대 돈 달라 할 수 없다. 채권 행사할 수 없다예요. 이걸 외우는 거예요. 채권은 반드시 자기 채무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절대 채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걸 외워요. 이걸. 제가 방금 말한 걸 외워야 돼요. 이게 정확히 이해하고 외워져 있어야 앞으로 많은 문제가 풀려요. 이거 가지고 어마어마한 별 3개짜리가 계속 나와요. 이게 채권의 상대권이라는 상대라는 말의 의미예요. 둘 사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걸 상대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제 물권 설명합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 일단 발생하는 것은 채권입니다. 소유권 주세요. 소유권 줄 채무. 얘가
등기 넘겨줬습니다.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비로소 매수인은 이때 등기 칠 때 소유권을 취득해요. 계약과 같은 총칙에서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데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소유권 같은 물권을 내가 취득하려면 반드시 내 앞으로 내가 소유자입니다 라는 등기가 반드시 꽂아져야 돼요. 자, 소유권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을이 이 아파트 소유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소유권이 나오죠. 소유권이란 게 뭐냐? 우리 이 앞주에 물권법 체계 배울 때 소유권은 본권이라고 했어요. 본권, 점유권 반대말 본권. 본권의 소유권이 첫 번째로 나오죠. 가장 중요하죠. 소유권. 물권이죠. 이 아파트는 이제 갑의 소유권이 있는 갑소유 아파트예요. 소유권이라는 게 뭐냐? 일단 물권이죠. 물권. 물권이 뭐냐? 물건에 관한 권리예요. 물건에 관한 권리. 즉 물권은 갑이라는 사람이 아닌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지배. 갑 소유 아파트란 얘기는 갑이라는 사람이 이 아파트라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즉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람 대 사람이죠. 하지만 물권은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사람 대 물건이에요. 물건. 물권, 여기서 나왔죠. 물건이에요. 물건에 관한 권리. 이게 물권이에요. 채권하고 완전히 달라요. 채권은 채권자, 채무자, 사람 대 사람. 하지만 물권은 소유권 생각하세요. 물권 하면 소유권 생각하세요. 그래 이해가 가요. 소유권과 같은 물건은 반드시 물건이 나와요. 내 아파트, 내 가방, 내 자동차 다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사람과 물건 사이 관계 이게 물건인데 그러면 이 물건을 어떻게 얘가 가지고 있느냐? 지배한다고 그래요. 이 지배는 직접 지배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지배는 여기서 중요한 건 배타적 지배예요. 배타. 타인을 배제할 수가 있어요. 타인을 배제할 수. 선생님 거기서 고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칸 차례 뒤로 가셔요. 고개 아프시니까 한 칸 뒤로. 그러면 화면이 좀 보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부담돼. 이렇게 보시니까 한 칸 차례 뒤로 갔어요. 지금 가셔도 돼요. 이렇게 보지 마. 목 아파요. 이따가. 자, 배타적 타인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얘기는 내 아파트는 나만 쓸 수 있지 남은 내 허락 없이 못. 그 말이 배타성이에요. 그래서 물권의 가장 큰 특색이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독점성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배타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물권의 가장 큰 특질 배타적 지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 소유 물건을 내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어. 만약에 내 허락 없이 내 땅에서 불법 점거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나가세요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게 물권은 타인을 배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 해서 물권을 청구권 반대 지배권이라고 해요.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지배한다는 말은 쓸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큰일 나요. 그게 바로 뭐다? 갑질이에요. 갑질은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사람을 지배할 수 없고요. 오로지 물건을 지배해요. 그래서 청구권의 반대말이 지배권이에요. 지배권. 물권의 첫 번째 특색 지배권이에요. 두 번째 특색. 그러면 법은 항상 반대말 이분법이라고 했죠. 저기 청구권 반대말이 지배권이에요. 청구권 반대말이 지배권. 그러면 상대권,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문제되잖아요. 상대적 효력, 상대권의 반대말이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절대권이라고 해요. 절대권. 이 색깔이 썩 좋은 게 아니네. 절대. 상대 반대말은 절대라고 하는데, 절대란 것은 엄청나게 강한 힘이 가지고 있어요. 외워야 돼요. 절대라는 것은 나 위의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 의미가 민법 법률에서의 절대라는 의미예요. 즉 누군가 내 소유 물건을 내 허락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타성이 있다겠죠. 이 배타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타인을 배제할 수 있다. 모든 삼자에게 나가 임마 할 수가 있어요. 즉 절대란 개념은 채권은 오로지 채무자에 대해서만 뭔가 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물권은 안 그래요. 나 외의 모든 삼자한테 다 들이댈 수 있어요. 이게 절대권이라고요. 그래서 절대권 개념입니다. 상대 반대말이니까 두 사람 사이 문제가 아닌 모든 나 외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제3자죠. 모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대항할 수 있는 권리, 대항할 수 있다 앞으로 자주 나오는데 주장할 수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개념은 나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장할 수 있다, 대들 수 있다. 이걸 절대라는 두 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상대 반대말 절대. 이 두 개가 훨씬 중요해요. 청구권, 지배권보다는 상대권과 절대권 이 두 개의 개념. 특히 물권은 절대권이다.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두 단어. 채권은 상대권. 오로지 채무자. 이해해요? 그렇지. 채권은 내 채무자에 대해서만 동갑할 수 있지. 이걸 법률 용어로 상대라고 한다. 상대권. 물권은 그렇지. 내 소유 물건이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나 소유자입니다 라고 내놓으세요. 할 수 있겠지. 배타성이 있으니까. 따라서 이런 모든 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단어를 절대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아 그렇군. 외워버리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물권은 절대권, 채권은 상대권. 이해하고 외우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덮어놓고 외우지 말고 먼저 깊게 생각해서 한번 음미해보고 아 그래? 이해됐어. 이해되잖아요. 채권은 오로지 채무자. 제3자는 안 돼. 안 돼. 이 예를 생각하면 돼. 부인한테 돈 다 갚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별개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안 해놔요. 왜? 사업이 부도가 나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다 경매가 들어와요. 채권자들이. 근데 부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경매가 못 들어와요. 그 다음 심지어 위장 이혼까지 해요. 이혼하면 합법적으로 내 재산의 반을 재산 분할 형태로 부인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재산이 10억이 있는데 빚이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때 이혼해요. 5억을 부인한테 재산 분할로 해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채권자 뻔히 알 입증을 못 해요. 그래서 위장 이혼하고 재산 반 50% 정도 재산 분할 해줄 수 있거든요. 부인한테. 자 넘겨줬어요. 그럼 5억만 날라가고 5억은 챙겼죠. 같이 살면 안 돼요. 왜? 채권자가 위장이혼이다 입증해버리면 이게 다시 돌아와 버려. 뺏겨. 그러니까 안 들켜야 돼요. 안 들키려면 떨어져 있죠. 부인은 거지됐죠. 자기한테 자 5억은 안 돼. 50억 왔다고 해봐. 100억죠. 진짜 헤어져요. 처음에는 부인 50억이라도 챙기자. 우리 서류만 위원해서 당신 앞으로 내가 재산 분할 50억 해줄게. 우리 들키면 안 되니까 각자 좀 살아. 그다음에 몰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채권자한테 안 들키게. 한 달, 두 달 시간 가죠. 그러다가 부인 50억이 있으니까 바람 피워버려. 바람 피워버려. 그러면 진짜 이혼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
아니 반대로 정말 사이가 좋아서 그냥 그런 경우 발생하지 않고 몰래 만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채권자들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합치고. 그래서 참 서글픈 현실이죠. 유장 이용까지 하면서 돈을 챙겨야 되는. 그래서 애초에 사업한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 돈을 안 해놔요. 자기 앞으로. 애초에 딴 사람으로 해놓고 돈 벌면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현명한 삶이니까. 그게 전혀 부부 관계는 법적으로 별개예요. 별개. 절대 부인한테 돈 갚으라고 할 수도 없고 부인 재산을 경매로 날릴 수도 없고 상식이니까. 그래서 상대하고 절대 개념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채권은 청구권이자 상대권, 물권은 지배권이자 절대권인데 무턱대게 오지 마시고 지배, 물건을 지배하지. 배타적 지배, 이 용어를 기억하시고 배타성이 있다. 지배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 소유 물건을 내가 사용하고 살죠. 이 아파트에 이걸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임대 줄 수도 있겠죠. 세조서 수익 월세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팔아 제낄 수도 있어요.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권능, 사용, 수익, 처분, 이게 지배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지배한다. 그래서 소유권 하면 내 소유물, 내 아파트에서 내가 살고 사용하고 임대해서 월세 받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앞으로 자주 들을 거예요. 지금까지 본 게 채권과 물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및 성질이에요. 상대권이자 절대권, 이게 엄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할게요. 자, 물권과 채권의 특질 3번부터 봐보래요. 아니지. 채권 개념을 봐야지. 앞으로 가봐요. 물권과 채권. 첫 페이지 있죠? 물권과 채권. 왼쪽 위. 찾았죠? 물권과 채권. 자, 재산권에 이제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재산권에 물권과 채권이 있다. 그렇죠. 돈에 관한 권리 재산권. 재산권 대표가 우리 물권, 채권이에요. 앞으로 계속 배워요. 물권, 채권. 자, 채권은 특정인 채권자가 다른 특정인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주세요. 이런 거 외우지 말고 그냥 뭔가를 해주세요. 채권. 금전 소비대차 계약,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그냥 읽고 버려버려도 돼요. 자, 갑과 을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읽고 항상 이해해야 돼요. 아하, 둘이 계약했는데 대출 계약을 말해요. 돈 빌려주는 계약. 이걸 돈에 관한 소비대차. 대차는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네. 대출 계약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을이 은행이에요. 을이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줬네요. 그러면 을은 돈을 빌려줬으니까 1억에 대한 채권자고, 갑은 돈 빌렸죠. 나중에 1억 갚아야 될 채무자. 문장을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민법은. 그렇네. 돈 빌려줬으니까 이놈이 채권자. 갑은 돈 빌렸으니까 이놈은 채무자. 그렇네. 끝. 매매계약 법조문봅니다. 앞으로 민법 조문을 이제 계속 볼 건데 조문을 어떻게 읽느냐. 반드시 조문은 읽어봐야 돼요. 밑에 내용이 있다고 해서 조문을 안 읽고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는 공부 방법은 절대 좋지 않아요. 무조건 앞으로 기본서를 읽을 때 조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그래야 우리 법률 용어에 익숙해져요. 이런 문장들에. 법률 문장이 되게 어려워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읽어야 무슨 말인지 막 해석해야 되고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자, 법조문 어떻게 읽느냐. 제 563조 괄호 열고 매매의 의 괄호 닫고 그 다음 내용이 있죠. 앞으로 법조문이 나오면 어떻게 읽으시느냐. 제 563조 이건 절대 보지도 않습니다. 몇 조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제몇 조 절대 보지도 말고요. 눈길도 주지 말고 바로 괄호 열고 거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법조문의 제목이라고 해요.
그러면 매매의 제목을 보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 오죠. 아하, 매매라는 게 뭔지 거기에 관한 법 조문이군 느낌이 와요. 매매가 뭔지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읽는 거예요. 조문 제목 읽고 그 다음 내용. 매매는 당사자 일방, 당사자 어느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매매는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점 나왔죠. 이게 한 문장이에요. 시작에서 점 찍을 때까지가 한 문장. 앞으로 보시겠지만 한 문장은 한 줄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두 줄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세 줄, 네 줄, 다섯 줄짜리도 한 문장으로 끝날 수 있어요. 항상 한 문장을 읽으면 여기는 두 줄로 구성되어 있죠. 항상 주어가 있고요. 소수로가 있고요. 중간에 상대방이나 목적어나 기타 설명 형식이 있어요. 이렇게 문장은 구성되는데 반드시 거기 이 두 줄에서 중요한 단어를 내가 찾아내야 돼요. 문장을 외울 수는 없어요. 제가 첫 번째 했죠. 키워드. 단어를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키워드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문장은 두 줄짜리든 세 줄짜리든 중요한 단어가 반드시 있어요. 중요한 단어. 그러면 이 두 줄 읽고 한 번 읽어서는 잘 느낌이 안 와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매매는 당사자 어느 한쪽이 사례로 이제 해석이 들어가요. 당사자 어느 한쪽 갑을 말해요. 매도인이 재산권, 지 소유권을 소유권을 상대방은 의리겠죠. 매수인에게 소유권 넘겨줄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을이에요. 갑을 병으로 항상 문장을 이해합니다. 상대방 을은 대금 5억을 지급할 것을 서로 약속함으로써 매매는 그 효력이 생긴다. 이제 이해가. 갑이 을에게 재산권 이전 약정, 상대방 매수인 을은 대금 지급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갔어요. 이해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내게 안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내가 이제 밑줄을 칠 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내 느낌에 이 두 줄짜리에서 어떤 단어의 밑줄을 긋고 싶어요. 어떤 단어의 밑줄을 긋고 싶다라는 강력한 욕망이 나와요. 맞아요. 이게 이 두 줄짜리에서 핵심 단어예요. 자, 그래서 밑줄 치는 거예요. 쭉 하지 말고 재산권 밑줄, 이전 밑줄, 재산권 이전 이 다섯 글자. 그럼 상대방은 대금 지급 네 글자. 그래서 밑줄이든 형광펜이든 동그라미든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 다섯 글자, 네 글자가 여기서 키워드예요. 그 다음 약정에도 밑줄 내지는 동그라미 하셔도 돼요.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이에요. 결국 제 역판에 써놓은 거 있죠.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 이게 키워드예요. 여기에 밑줄 동그라미 해서 이 두 줄에서 내가 얻을 것은 매매라는 것은 조문 제목이 매매란 게 뭐냐? 그러면 머릿속으로 밑줄 쳐놨죠. 머릿속으로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 다섯 글자 네 글자 이것만 이해하고 이제 외우는 거예요.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두 번째부터는 결국 처음에는 모든 문장은 전체적으로 읽고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나중에는 문장을 읽는 게 아니라 단어만 읽는 거예요.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 밑줄 그어놨죠. 밑줄만 읽는 거예요. 밑줄만. 그래서 그 의미를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 매매는 이걸 약속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문장이 떠오르게 돼요. 처음에는 문장 전체를 읽지만 나중이라는 얘기는 지금 아니에요. 몇 달 후에요. 몇 달 후. 지금은 전체 읽어요. 지금은 전체 읽고 단어 외우고 재산권 이전 대금 앞으로 공부는 계속 그럴 거예요. 키워드 싸움이에요. 우리 시험은 문장은 못 외워요. 단어로 외우는 거예요. 단어로. 자, 이제 내용 갑니다. 매매 계약은 자, 채권 계약. 하하,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채권 계약. 설명 들어갑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어디에서 우리가 공부하죠? 매매 교환 임대차는 계약법 강론에서 배워요. 기억나죠? 계약법 강론에서 세 가지 우리 시험 범위는 세 개밖에 안 돼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러면 계약법은 동네가 어디예요? 계약법 동네는 물권법이에요, 채권법이에요? 계약법은 채권법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동네를. 계약법은 채권법이에요. 동네가. 그러면 매매 계약은 동네가 계약이 채권법에 속하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은 채권 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민법은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채권 계약이라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채권 계약은 계약을 하니까 채권이 발생하네. 채권이 발생하는 계약, 이걸 채권 계약이에요. 그냥 단어 4개에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 돼요. 계약을 하니까 채권이 발생하네. 채권 반대편에는 반드시 채무가 있죠. 계약을 하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하네. 이런 걸 채권 계약이라고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동네가 계약법, 계약법은 동네가 채권법. 따라서 매매 계약은 동네가 채권법이니까 채권 계약.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또 물고 늘죠. 채권 계약이 뭐냐? 계약하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 이런 걸 채권 계약이래요. 그래서 이 갑과 을이 매매 계약하니까 을은 매수인은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이 발생하고 갑은 소유권 넘겨줄 채무가 발생하고 매매 계약을 하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하네. 그래서 매매 계약은 채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은 채권, 채무가 발생하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매매 계약은 채권 계약이에요. 이유, 동네가 채권법이니까. 그래서 당사자는 한쪽, 이제 법 전문이에요. 재산권 이전 약정, 상대방은 대금 지급 약정함으로써 매매 계약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자, 매도인 갑은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 그렇지. 갑은 소유권 넘겨줘야지. 읽고 이해해야 돼요. 대금 측면에서는 돈 주세요라는 채무가 아니에요. 이제는 채권. 매수인 을은 소유권 측면에서는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이 발생하지만 돈 측면에서는 5억을 줘야 될, 대금을 줘야 될 대금 지급 채무가 나와요. 이해가죠? 오케이. 자, 물권입니다. 물권이란 물건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합니다. 배타적 권리예요. 밑줄은 직접 지배, 배타적 권리 이 정도만 밑줄 치면 돼요. 직접적으로 시험에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물권을 이해하는데 기초일 뿐이에요. 배타성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배타성. 물권, 소유권 생각하시고 타인을 배제할 수 있죠. 내 허락 없이 어느 누구도 내 소유 물건 손댈 수 없어요. 이게 배타적 권리다고 그래요. 자, 물권의 객체는 이따 볼 거고 오른쪽 종류도 이따 볼 거고 넘겨버려요. 넘겨버립니다. 왼쪽에 맨 밑에 3번 물권과 채권의 특질이 있죠. 여기 봅니다. 자, 물권의 특질 지배권입니다. 지배권. 오른쪽 절대권입니다. 먼저 제목부터 보시고 목차부터 보시고 그 다음 내용 가는 습성을 한번 해보세요. 교과서 읽을 때 일단 크게 보고 내용은 두 번째 들어가는 방법 괜찮아요. 처음에는. 자, 물권의 특질 지배권.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일정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다. 일정한 이익이 뭘까요? 일정한 이익은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 그걸 일정한 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접 지배, 지배성, 배타성 이런 것만 느낌 가지시면 되고 직접적으로 시험이 안 나와요. 자, 오른쪽 절대권 이게 엄청 중요해요. 자, 물권은 절대권입니다. 절대가 뭐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들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걸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다 별 3개 하십니다. 첫 번째 줄. 물권은 절대권. 절대권이 뭐냐?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절대권. 이걸 그대로 외워버립니다. 외워야 돼요. 이건 물권은 절대권, 힘이 아주 세다, 이런 느낌은. 힘이 아주 세요. 모든 3자에게 나 소유자입니다, 나 전세권자입니다, 나 저당권자입니다. 모든 물권은 다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권이에요. 자, 내용은 조금 이따 할 거고. 자, 채권 갑니다. 청구권이자 상대권이죠. 자, 청구권 말 그대로 요구, 청구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안 해도 돼요. 자, 상대권이 중요해요. 채권이 있으면 반대쪽에는 채무자가 있다겠죠. 그래서 채권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나와요. 이걸 상대라는 말이 나오고, 따라서 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절대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채권은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물권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민법은 계속 반대예요. 반대. 이 반대를 잘 이해하고 정리하면 아주 실력이 팍팍 늘어요. 물권하고 채권은, 물권은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권. 하지만 채권은 반대죠. 자기 채무자에 대해서만 뭔가 해주세요 할 수 있지, 채무자 아닌 부인한테 돈 갚으세요 할 수는 없다. 이 말을 채권은 제3자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민법은 한 내용을, 한 표현이 막 무수하게 살짝씩 다르게 내요. 그 말들이 같은 의미란 것을 빨리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대항, 주장 같은 말. 대항력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력이 있든 없든. 그런 식으로 문장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중요한 거 여기 첫 번째, 두 번째가 또 별 3개예요. 별 3개. 그래서 물권은 절대권. 절대권은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아주 강한 힘. 하지만 채권은 오로지 이렇게 외워야 돼요. 채권은 오로지 자기 채무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이 말은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다. 오로지 채무자. 깊게 이해하고 외워버리는 거예요. 별 3개. 자, 전세권과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정확히 45분이에요? 49분이에요. 그러면 저 시계가 맞네. 오케이. 10분간 쉬고 나머지 이어갈게요.